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날씨가 좀 우울합니다. 그런데요, 또 거기다가 지하철 파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출근길 혹시 이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좀 서둘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좀 암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적 영향에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드릴까요?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기러기가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함께 날아가기 때문이다.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이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러기란 과연 누구로 지칭하느냐, 이게 참 궁금한데요. 물론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로 참모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노력해야 강한 청와대가 될 수 있다는 주문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기러기가 오히려 국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도 나이를 먹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야 이른바 정권 말기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산다는 말. 이건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진에도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포격 위기에도 노출되어도 원전이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한손 본사에서 들은 말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언급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믿고 싶지만 이 정도로 안전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유력 대권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그러려면 좀 더 과학적 수치와 근거를 들이대면서 말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과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근거는 최소한도 돼야 한다는 거죠. 이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일도 보네요. 푸하, 코미디, 개그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는 고향 후배를 능멸한다. 자기도 한번 당해보고 싶어 그러냐. 또 정진석 원내대표는 천박하다. DJ에게 정치 헛배였다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게 코미디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정현 대표가 왜 단식을 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런 단식의 배경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여당의 피해의식이 한몫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피해의식의 이면에는 분명 자극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극의 중심에는 국회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국회 파행 혹은 공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과 3달도 안 되는 사이에 국회의장이 논란의 중심에 2번씩이나 섰다는 사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국회의장은 다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잘해야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이 장고 끝에 신동빈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자, 이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5위 대기업 총수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쉽게 예측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28일이죠. 내일이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열릴 이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신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500억 원대 횡령, 1250억 원대 배임입니다. 특히 방점을 찍는 부분이 사안의 중대성인데요. 재벌 오너가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중에 최고 규모다. 이제 그 정점인 신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계열사에 이름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을 특경법상 횡령으로,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해서 다른 계열사에게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적용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영장 기각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찰이 6일이나 시간을 끌면서 고심한 만큼 법원도 여러 번 생각할 것이고, 또 최근 법원의 시류가 불구속 재판 수사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경제에 미친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장 기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해서 철도와 지하철 노조, 제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무기한 동시파업에 들어가죠? 예. 철도 지하철이 동시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내일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약과 성과연봉제 폐기,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구조조정 중단, 이걸 요구하고 나서는데요. 일단 노조가 이야기하는 성과연봉제, 정부가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한 해고연봉제이고, 저성과자 퇴출제이고, 공공기관의 노사간 자율교섭에 정부가 개입해서 성과 퇴출제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관리 방안은 별개 사안이다. 성과연봉제가
성과 퇴출제라는 노동계 주장은 잘못됐다. 불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연봉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임금에 관련된 것이고 저성과자 관리 방안은 절대평가고 인사와 관련된 얘기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평가는 물론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획일적이 아니라 조직의 특성과 개인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수긍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죠? 그죠? 예.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 나설 그 엔트리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다음 달 6일 월드컵 최종 예선전 3차전 카타르전이 있고요. 예. 11일에 이란전이 있는데 이 두 경기에 나설 23명의 축구 대표팀 명단이 어제 발표가 된 겁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K리그에서 8명이 대거 선발을 했습니다. 이 K리그에서 이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 전북 현대에서만 이 권순택, 김보경, 김신호, 이재성 4명의 선수를 선발했고요. 울산 현대 정동호 선수, FC 서울 곽태희 선수도 대표팀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이 기존 대표팀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K리그에서 모두 가면서 하나, 둘, 셋, 한 8명 정도가 한꺼번에 선발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하면 좀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왜냐하면 특별한 좀 배경이 있는데요. 예. 대표팀이 현재 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 A조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란에 밀려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좀 부진한 거죠. 어제 이 명단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슈틸리케 감독도 1, 2차전에서 나에게도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1, 2차전에서 부진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슈틸리케 감독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예. 왜 승부수를 던지냐? 현재 대표팀이 좀 수비가 불안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측면 수비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수비 강화를 위해서 K리그에서 홍철, 정동호, 또 이 곽태희 선수를 보강한 건데 이 홍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의 유일한 왼발잡이 수비수이고요. 예. 이 정동호 선수는 좌우 측면 수비가 모두 가능한 선수이고 또 어제 이 슈틸리케 감독이 1, 2차전에서 곽태희 선수를 뽑지 않았다는 것은 내 실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예. 이 중앙 수비수 곽태희 선수를 합류시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불손한테도 바꿔야 된다. 예. 이 손흥민 선수 지금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 기록하면서 한창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런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 불순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도자는 때때로 이 팀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꼬집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이 대표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팀의 에이스를 두고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이 선수단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좀 일종의 충격요법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최종 예선전 A조에서 이 3위로 부진한 상황인데 슈틸리케 감독 본인도 나도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네. 여기에다가 선수들에게도 따끔한 한마디로 잘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뭐 예전에 불손한 태도로 보인 적이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불손한 태도가 뭐냐 이걸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1차전 중국전에서 후반에 교체돼가지고 나올 때 물병을 걷어찬 겁니다. 지난 6월 스페인과 이 평가전 할 때도 교체되면서 수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요. 이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기성용 선수도 지난 18일에 이 프리미어리그 사우스샘프턴전에서 교체될 때 이 감독이 수고했다 악수하자고 했는데 그 악수를 거부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 최근 대표팀의 이 주축 선수들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뭐 일종의 이제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좀 화가 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명한 선수, 잘하는 선수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또 잘 통제해야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액수인데 예. 골프 대회 우승 상금이 128억 원이나 된다고요? 예? 이거 예, 뭐 맞습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로또보다 훨씬 더 이런 대회가 있어요? 예? 예. 이 골프대회에서 우승 한번 해가지고 상금 128억 원을 받았습니다. 미국 PGA 투어 챔피언십 대회거든요. 예. 이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킬레이 선수가 이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승 상금이 153만 달러고요. 이 보너스 상금이 10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28억 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예. 1년 동안 1억 원씩 써도 한 128년이 걸리는 그런 액수가 되겠고요. 이 은퇴도 되겠네요. 뭐 이 정도 벌었으면. 예. 예. 우리나라 선수도 이 대회에 참가했었거든요. 이 예. 김시우 선수가 합계 2언더파로 10위를 기록했는데 10위 했는데도 무려 24만 달러, 2억 6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회에서는 1등을 해도 우승을 차지해도 받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모든 골프 선수는 1등을 하고 싶어 하겠네요. 예, 그렇죠. 야, 진짜 엄청나네요. 그리고 프로배구 컵 대회에서는 만년 하위 팀이죠. 한국전력이 돌풍을 일으키는데 예. 어제 KB손해보험을 이기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어요. 예. 만년 하위팀 한국전력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예. 정규리그 개막에 앞서서 열리고 있는 컵 대회에서 어제 이 KB 손해보험을 3대 0으로 이기고 2연승 달렸습니다. 예. 일찌감치 준결승 진출을 확정졌는데 이 신용철 감독이 우리 팀은 서브 캐치만 잘 되면 쉽게 질 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한국전력이 남자 배구에 좀 새로운 바람을 좀 쑥쑥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소매공리라는 활기찬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는 악취마을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꺼리던 곳이었는데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이런 기피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기피시설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친환경은 더 가까이, 환경오염은 저 멀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8시 29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지하철 파업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연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서서히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 가는 길 창동교 부근에서 정체가 됐다가 이후로는 성동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룸교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밀립니다.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길 월계 1교에서 수락지하차도 지날 때까지도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반대편 외곽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까지도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전 시간에 비해서 이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정릉램프 부근부터 홍지문 터널, 다시 홍제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주춤하고 성수동 쪽으로도 성산램프부터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 밖에 자유로도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로 분기점에서 가양대교 사이 양방향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어지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지난주 23일 은행 파업에 이어 오늘은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총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지 않았나. 어떤 대책을 좀 세워놓고 좀 미리 이야기를 해주든지 너무 갑자기 총파업한다 했을 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조금 이제 답답하긴 하죠. 다 마음으로도 심란스럽고 정리하던 다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다 좀 해결이 잘 돼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좀 타협적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해서 파업을 한다 뭐 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업이지 자기네들 호봉 올리고 월급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파업은 국민으로서 용납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도 그렇고 기본적인 게 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파업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베이스가 되면서 이렇게 돼야지 전면적인 어떤 그런 성과급제는 좀 단계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으로 불편해도 좀 국민들이 다 같이 먹고 살고 그분들 일하는 분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성과 연봉제를 한다면은 조금 데모하는 거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불편해도 잠깐 참는 거잖아요. 좀 참아서 노동자들도 좀 편하게 살고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지금 시민들의 생각, 총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들어보셨죠?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거 출퇴근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 공공부문 노동자들 왜 이렇게 줄줄이 파업 선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금융노조 파업 있었죠? 그죠? 네네. 지하철 노조 철도 지하철 노조 오늘부터 파업하죠. 예. 이게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같은 배경이죠. 성과연봉제 도입을 정부가 이제 강행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중노총이 모처럼 이제 연대 파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 지하철 철도 노조는 여기에 덧붙여서 구조조정 중단 또는 현재 그 철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조금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영화 문제까지 지금 작용을 한다? 예,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된 이슈는 성과연봉제가 되겠죠. 예. 근데 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는 기준의 모호성 때문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성과연봉제 자체를 이제 반대하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 공공 부분에서 이제 이 공공 서비스에서 성과 측정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게 되면은 이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즉 공공성이 오히려 침해되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질적인 그 의구심 같은데, 사실상 그 성과가 낮은 저성과자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는 어떤 전단계 아니냐, 이런 또 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물론 이런 문제 가지고 파업하는 것은 또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근데 불편한 것보다 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때 이 대학생들 투입했다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다가 인명사고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불편성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법이 이런 공공 필수 공익 사업들, 국민들에게 중요한 일상생활에 중요한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필수 유지 업무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인력이 모두 조합원들이 다 파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오늘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출퇴근 시간대는 100% 운행을 하고 이제 낮 시간 정도만 한 80% 정도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전체 인력 중에 한 30% 정도가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인력을 어떤 대체 인력이 필요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그렇게 되면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체 인력이 숙련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디선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기겠죠. 안전 문제든 기술 문제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숙련 대체 인력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노동계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요. 성과연봉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죠? 네네.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 성과연봉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을 하면 이게 파업이 무기한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이 지하철이나 철도 노조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제 이 전략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가져나갈지 파업 전략을 어떻게 유지할지 이건 아직까지 최종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부의 반응이나 대응을 보고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조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겠나 그런 또 기대도 해보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예. 이게 조만간에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노조가 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느냐 이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 측이나 이쪽에서는 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예. 우선 하나는 사실 우리 지금 경제 상황, 노동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이제 아주 신의 직장이다, 양질의 일자리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보면은 대개 이제 연공서열형이라고 부르는 호봉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근속 기간이 길면 사실은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나 어떤 능력, 실적보다는 예. 근속 기간에 따라서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를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어떤 부분, 이 성과 연봉제를 통해서 이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가 정착이 되면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이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이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정부의 태도인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도 그렇고 이 가장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90년대겠죠. 이럴 때 보면 과거에 이제 이 호봉제나 연공서열형을 이제 이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임금 체계를 바꾼 예도 정부는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꿨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수 민간 부분에서 특히 이제 자발적으로 많이 바꿨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좀 극복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보고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해서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네네. 이 중간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만 뭐 많이 받는 거보다도 뭐 잘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중간만 가면 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복지부동하고 책임 회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사실 들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괜히 이게 책임 회피 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는 또 그 반대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의욕을 갖다 보면 또 너무 이제 불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또 하다 보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겠죠. 근데 분명히 성과연봉제를 그냥 획일적으로 만약에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은 우리 공공 서비스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마다 사실 서비스의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기관의 성격에 맞는 성과 측정이나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과연봉제도 굉장히 유연하게 좀 시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 노사 관계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노사가 자기 기관에 맞는 그런 어떤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동계가 당신네들 왜 파업하느냐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이 정부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또 갖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절충점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의 파업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절대적인 이야기고 획일적인 이야기고요. 오히려 이런 파업을 계기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불안과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우선은 이 파업을 통해서 이제 조합원들의 의사도 보여줬으니 한번 이제는 제대로 된 이제는 교섭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지난 9월 12일이었었죠.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지진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 일본에서 지진 났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쏟고 걱정들을 많이 하죠. 한 사례로 어제도 지금 일본 지진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지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국민들이 이번 지진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진 난지 알으셨을 것 같아요.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지진을 느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0일부터 20일 3일간 전국 성인 1,010명에 대해서 휴대전화 조사를 방식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주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는데 느낀 적이 있다 응답이 58% 나왔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중요할 텐데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진원지랑 가까운 영남권 거주자 중에서는 무려 99%. 영남권 거주자들은 99%가 진동을 감지했다고 밝혔고요. 대전과 충청 지역 이런 중은 81%. 또 광주, 전라이, 호남 지역은 63%가 느꼈다고 했고 인천, 경기는 좀 낮아져서 32%, 서울은 30%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쪽 있죠. 용인 이쪽, 서울 이쪽, 남쪽이 많이. 서울에서도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영남 지역 거주자들은 뭐 거의 전부가 느낀 셈이라고 99%니까요.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진원지와 먼 수도권은 다소 이제 적게 느낀 그런 수준인데 어쨌든 간에 뭐 역대급 지진이었다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3%였습니다. 예, 사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네, 정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근데 이제 버릇이 돼서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만 나오면은 왠지 모르게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도 왜 안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렇게 지역별로 진동 느끼는 게 차이가 있으면 지진에 대한 관심도도 연동이 돼가지고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방식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것을 연구해봤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온라인 포털에 확인을 해보잖아요. 검색을 해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아하. 물론 이제 단순하게 지진을 검색한 검색량은 서울 수도권이 높긴 했을 거예요. 이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궁금한 사항을 검색해 보는 것 중에서 지진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어쨌든 관심도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해봤더니만 저희가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봤더니 지금 이제 제일 많은 곳이 울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를 제일 높았기 때문에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부산은 65, 경상북도는 59, 대구도 59, 경상남도 48.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인데 그런데 서울은 22. 경기는 14. 이러니까 이 수도권과 이 영남 지역에 있어서 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사람들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관심도 이것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음을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부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울경 지역에서 멀수록 이게
적어지네요, 숫자가. 전체에서 이제 지진 그렇죠? 검색 비중이.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을 안 겪었으니까 비교 대상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지진에 대해서 이번 지진에 관심이 더 높았다라든지 더 낮았다라든지 이것도 좀 파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이 지진은 이제 비교 대상이 별로 없으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북한 핵실험이 최근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드 배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뭐 사실은 이전에 어떤 이슈보다도 상당히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북핵실험, 사드 그다음에 이번에 지진 이 세 가지를 온라인상에서 검색 추이를 비교를 해봤어요. 3개월 동안. 그랬더니만 이제 가장 높았던 게 당연히 지진이었겠고 그것을 100으로 놓는다 했을 때 사드와 핵실험에 대해서 검색하는 관심도 그 비중은 1 정도 수준도 넘지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드가 뭔지 사람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북핵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볼 텐데 인터넷 이제 포털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진과 비교해 봤을 때는 100분의 1 수준. 이니까 그만큼 지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진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사실 이제 알려고 했던 부분들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고 이건 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거 당연히 나오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제 이것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지진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또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아까 이제 여론조사 방식에서 그랬더니만 매우 안전하다 6%, 어느 정도 안전하다 24%. 그러니까 30%는 안전하다고 답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별로 안전하지 않다 43%, 전혀 안전하지 않다 19%.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62%거든요. 그러니까 62% 10명 중 6명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8%는 이제 응답을 뭐 하지 않고 유보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62%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 이것도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부산, 울산, 경남, 불경 지역에서는 85%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대구, 경북은 76%.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한 80% 내외가 이제 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도 보면은 다 이제 50%를 웃도는 이제 그런 결과들 나왔으니까 이 지진에 대한 이제 이 불안, 공포 이것들이 뭐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연령이나 성별 차이도 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의 영향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느끼는 것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진동을 그렇겠죠, 느꼈는데, 당연히.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잘 느낄까 했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그거야. 느낀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불안감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차이가 큰 것은 아닌데 먼저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젊은 층이 더 이 공포,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을 나타냈거든요. 저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국전쟁을 겪으셨잖아요. 그거보단 더 그러니까 이 뭐 지진 정도는 이거는 뭐 사실 과거 경험에 비하면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20대야 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20대, 30대, 40대에서는 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60%를 넘어섰어요. 30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68%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50대랑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60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50대는 또 뭐냐면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정권 때 대학 다닌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혹독함을 그때 맛봤기 때문에 또 그냥 이게 참. 저는 이제 애초에 오히려 이제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보면 약간 이제 별의별 다 겪은 분들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성별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이제 불안감이 그렇겠죠. 좀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남성은 55%가 안전하지 않다고 이제 말했는데 여성에서는 68%가 이제 불안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을 느낀 사람과 느끼지 못했던 사람 차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있죠. 예. 이번에 이제 지진을 감지한 사람 중에서는 72%가 현 거주 지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고 답을 했고, 예. 이제 진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 아까 이제 조사가 있었죠. 예. 거기서는 47%가 좀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인데, 그런데 진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47%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느끼지 못한 사람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 전원 등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지진이 상당히 어쨌든 위험했고 앞으로도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불안감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 정책 당국도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도 사실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제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비 내린다고 합니다. 비 내린 이후에 날씨 굉장히 쌀쌀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무쪼록 조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